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요, 제 남편 불륜녀를 집에 직접 들였어요. 그 여자가 제 식탁에 앉았고 제가 끓인 국을 먹었어요. 제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 순하다고 웃었어요. 저는 그날 그냥 웃으면서 또 오세요 라고 인사했지요. 몰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인 건 따로 있어요.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제 아이들을 데려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람 피운 남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웠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22살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죠. 결혼이 뭔지도,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나이였으니까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20살 때였어요. 친구 생일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말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허세 부리지도 않고 조용조용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첫 번째 데이트는 한강이었어요. 그냥 걸으면서 라면 먹고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싶을 만큼 말이 잘 됐거든요. 그날 헤어지는데 아쉬웠어요. 빨리 또 보고 싶었어요. 그게 좋아하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귀고 나서는 참 자주 만났어요. 학교가 같은 지하철 노선이라 등굣길에도 보고 수업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주말엔 영화를 봤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힘들다 하면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먼저 받아줬어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심이었겠죠, 처음에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21살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아직 어린데 더 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나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이런 얘기 나눠본 적 없어. 그냥 너랑 살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듬해 결혼했어요. 친구들이 걱정을 했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더 알고 나서 결정하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잡아야 한다고, 이런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늘 책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힘들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요. 그 단어가 그 나이 저한테는 참 든든하게 들렸거든요.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 첫째가 생겼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뻤어요. 처음으로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그 조그만 콩알만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내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그때는 기뻐했어요. 사진을 들고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네?
라고 할 때는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채워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일을 쉬어야 했거든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월세, 공과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눈에 밟혔어요. 남편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눕는 일이 많아졌고, 아이가 울어도 제품으로 밀어넣는 일이 늘었어요. 저도 힘들다고 했다가 나도 힘들어 라는 말을 들은 뒤로는 그냥 입을 다물게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더 힘든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 좀 잠깐만 봐줘. 나 씻고 올게. 그러자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 나 방금 퇴근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씻는 것도 미안한 일이 됐고 머리 감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 됐어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기대가 없어지면 섭섭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무뎌지는 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더 깊이 쌓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첫째가 돌이 되기 전 그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거든요. 저는 원래 남편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믿어서라기보다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이 보였고 알림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좋았어. 또 보고 싶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물었어요. 이거 뭐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아, 맞구나. 처음엔 아니라고 했어요. 장난이라고 했고요. 제가 계속 추궁하자 술 먹고 한 번 실수했다고 했어요. 감정은 없고 진짜 딱 한 번뿐이었다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혼을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랬죠.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제 품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친정에도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속상해 할까봐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결국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한 척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잘했어요.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퇴근 후에 설거지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이게 진심이기를. 제발 이번엔 달라지기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 떠나자.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그 이사가 진짜 새 출발인 줄 알았거든요. 그곳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그 사람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평택으로 이사간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처음에 짐을 풀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저 집에서의 기억, 저 동네에서의 기억을 다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다정해졌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아이 이마에 뽀뽀를 했고, 쉬는 날엔 셋이서 함께 동네 산책도 나갔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라고. 사람은 한번 실수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고 둘째가 생겼어요. 첫째 때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요.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이미 첫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뜻밖에도 기뻐하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진짜 잘할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이번엔 잘해보자. 함께 해보자. 그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아서요. 둘째가 태어난 날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처음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예쁘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눈물을 믿었어요. 그래서 더 몰랐어요. 더 오래 속았어요. 둘째 출산 후 제 하루는 더 빨리 돌아갔어요. 첫째 등원 준비, 둘째 수유, 빨래, 식사 준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았고 씻을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옆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퇴근이 조금 늦어졌고 하루, 이틀, 처음엔 이해했어요. 애 둘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 야근도 해야 한다고 납득했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날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 오면 바로 샤워부터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쓰러지듯이 소파에 앉더니 요즘은 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무데나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다녔거든요. 잠자리에서도 베개 밑에 넣었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저는 처음엔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베란다로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 하던 웃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회사라고 했잖아. 그 말투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또 의심을 하는 거냐며 말이 나올까봐, 또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들을까봐서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한 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몸이 먼저 알아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 멈칫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이미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다시 그 감각이 돌아왔을 때 남편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야근이 많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떤 달에는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어요. 야근 수당은 어디 갔는지 물으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도 넘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세탁을 돌리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 나온 거였는데 분식집이나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액은 2사람분이었고 날짜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확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알거든요. 다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면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간단히 밥이라도 먹자고 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했고 여자 둘, 남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중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나이는 남편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단정한 외모에 말도 조리 있게 했어요. 그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한테 시선을 고정했어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제가 안아봐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네, 조심히 안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둘째를 품에 안고서 어머, 너무 순하다. 저도 이런 아이 갖고 싶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웃었어요.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그 어떤 친밀함이 섞인 웃음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 스스로를 탓했어요. 또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또 의심하는 거라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 여자분 성격 좋던데 회사에서 친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박 과장? 원래 사람이 좋아. 일도 잘하고.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박 과장.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이 자꾸 들렸어요. 박 과장이 그러는데, 박 과장이 추천한 식당인데, 박 과장이 알아봐줬어. 처음에는 회사에서 가까운 동료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남편 눈빛이 아주 찰나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아내는 그런 걸 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둘째가 열이 나서 저는 밤새 아이 옆에 있었어요.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한 탓에 현관 열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신발을 벗는데 처음 그 여자한테 났던 것과 비슷한 향이 났어요. 낯선 향수 냄새.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 박 과장도 있었어? 그 말에 남편 손이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저는 봤어요. 남편은 곧 짜증을 냈어요. 또 시작이냐? 왜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대는 거야? 저는 아이를 낳은 채 말했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이의 열을 재고 물수건을 바꿔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또일까? 정말 또 바람일까? 내가 또 속고 있는 걸까? 그러다 문득 거실 한쪽에 있는 남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노트북에는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급하게 부탁을 해서 검색해달라고 했을 때 알려줬던 건데 그 후로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에 열렸어요. 저는 메일함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업무 메일, 광고 메일, 청구서 안내 메일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냥 덮을까?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러다 손가락이 휴지통을 눌렀어요. 거기에 있었어요. 삭제된 예약 메일, 숙박 확인서, 날짜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인원 2명, 결제자 이름은 남편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캡처를 여러 번 실패했어요. 겨우 저장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메일이 보였어요. 사진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었는데 열지 말아야 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죠.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얼굴로. 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었어요. 제 둘째를 안고 너무 순하다고 했던 그 여자였어요. 첫째한테 과자를 건네주며 웃었던 그 여자. 제가 끓인 국을 먹으며 가정적인 남편이라 좋겠어요 라고 했던 그 여자. 박 과장.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으면 조금 나았을까? 아니요. 모르는 여자도 끔찍했겠지만 이건 달랐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왔거든요. 제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러고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건 불륜이 아니었어요. 침범이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에서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차리고 아이를 재우고 웃으며 그 여자한테 또 오세요 라고 인사했겠죠. 저는 모든 파일을 제 메일로 전송했어요. USB에도 담았어요. 화면도 찍고 손이 계속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을 마무리하고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문서 파일 하나가 더 보였어요. 제목은 없었고 숫자로만 된 파일명이었는데 클릭해서 열어보니 메모 형식의 글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읽었어요. 이혼 후 거주지, 아이 양육 분배.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큰애는 아빠를 더 따르니까 데려오기 쉬움. 제 첫째 아이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제가 밤새 안고 재운 아이, 열이 나면 등을 두드려 주던 아이, 그 아이를 두고 데려오기 쉬움이라고 적어놨어요. 계획서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물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파일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는 걸 보며 거울을 찾았어요. 거울 속의 얼굴은 엉망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한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숙박 예약 확인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바닷가 사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담긴 메모.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의 날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날 밤 둘째가 열이 나서 저는 혼자 밤새 아이를 옆을 지켰거든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회의 중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끊겼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와 함께. 저는 그걸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웃음이 나는 게 이상했지만 울음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그 메모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큰애는 아빠를 더 따르니까 데려오기 쉬움. 이게 두 사람이 같이 계획을 짠 건지 아니면 남편이 혼자 쓴 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나 몰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침에 아이들한테 웃으며 아빠 다녀올게 라고 할 때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빠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그만하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로 안 맞잖아. 같이 있어도 힘들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바람 피운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서로 안 맞다고, 관계가 이미 끝난 것 같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관계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다른 사람 있어? 남편은 바로 화를 냈어요. 또 의심이야? 그러니까 같이 있기 힘들다는 거잖아.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화를 내는 얼굴, 하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왜냐면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거든요. 증거는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정리가 필요했어요. 지금 터뜨리면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그래, 생각해볼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잠든 아이들 방 쪽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제대로 시작해야겠구나. 저는 그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저장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이혼 후 거주지, 아이 양육 분배. 다시 봐도 똑같더라고요. 현실이었어요. 큰애는 아빠를 더 따른다고 했어요. 데려오기 쉽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취득 가능한 대상으로 본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로 분류한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배신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장 앞에서는 분노였어요. 순수한 분노. 이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두고 계획을 짰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안아봤어요. 어쩌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오히려 저 사람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치밀한 쪽이 이기잖아요.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표정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남편 앞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박 과장의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피해자일 텐데 내가 연락해도 되는 걸까? 모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달랐어요. 저도 한동안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게 저를 지켜줬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더 오래 속았을 뿐이었어요. 알아야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어렵게 박 과장 남편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남편 휴대폰에 가끔 걸려오던 명절 인사 문자, 회사 단체 문자 등을 조합해서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것뿐이었어요.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증거사진 하나를 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몇 초 동안은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가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였어요. 피해자는 항상 먼저 느끼거든요. 그냥 믿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도 저와 같았던 거예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확인하기 무서워서, 확인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외면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도 최근 이상했다고 했어요.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을 숨기고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자꾸 아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 없는 집이 참 쓸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안고 웃으며 했던 그 행동들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제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며칠 뒤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과의 일이 또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저녁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울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속으로는 흔들렸어요.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얼굴에 내비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웠고 저는 이 그림에서 지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이혼을 통보한 날짜,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저는 기록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 번째 외도 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 말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랬을 리 없다는 말을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간단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바로 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또 트집을 잡은 거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혼자 트집 잡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물었어요. 증거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사진 몇 장을 전송했어요. 박과장 남편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얼굴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선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상황이구나.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른 척 해왔구나.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숙박 예약 확인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카드 내역 일부. 그는 천천히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짧게 말했어요. 확실하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아내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확연히 달라졌다고요.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 갑자기 약속이 생기고 휴대폰을 절대 옆에 두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아내가 얼마 전부터 아이 얘기를 자꾸 했다고. 아이 없는 집이 허전하다고, 아이가 있는 집은 따뜻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이 차가워졌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을 안았던 것, 어머, 저도 이런 아이 갖고 싶다고 했던 것,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결국 저와 제 아이들에게 한 짓은 같았어요. 우리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법적으로 갑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때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제 자신이 가엾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 모른 척하고 아이들 앞에서 웃는 척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어요. 울 시간도 아까웠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처음 상담실에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변호사님이 천천히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충분합니다. 다만 조금 더 모으면 더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욕이 나오는데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왜냐면 제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복수는 이기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 기록을 남겼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 날, 등원을 시켜준 적이 있는지,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지, 밤에 열이 났을 때 일어난 적이 있는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부 저였어요. 아이들 병원 예약도, 등원도, 선생님과 면담도 전부 제가 했거든요. 남편은 아빠라는 이름만 가졌었지 실제로 양육에 참여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카드 내역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야근이라고 한 날과 결제 내역을 대조했어요. 숙박업소 결제, 두 사람분의 식사 결제, 남편이 주말에 잠깐 나간다고 했던 날의 내역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박 과장 남편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공유했어요. 그쪽에서도 아내의 메시지 내역 일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는 저와 그 남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차렸고 아이들 재울 때 같이 들어가서 자장가를 불렀고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가 겁먹어서 순해진 줄 알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던 그 사이 저는 웃고 있었어요. 무서운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준비가 다 됐을 때 나오는 웃음. 더 이상 무너질 게 없는 사람의 웃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어요. 움직이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테이블 위에 앉아서 파일들을 한 번 더 훑었어요. 숙박 예약서, 사진, 카드 내역, 메모, 기록 수첩, 변호사 서면 전부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또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우리 조용히 합의하자. 저는 잠시 그 얼굴을 봤어요. 합의? 조용히? 남편이 원하는 그림이 보였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제가 알아서 물러나는 것, 아이들 가져가고 박 과장이랑 새 출발하는 것. 저는 웃었어요. 부부 일을 왜 남한테 알리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더 있어요. 숙박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날짜를 하나씩 짚었어요. 이날 야근이라고 했죠? 이날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모를 꺼냈어요. 큰애는 아빠를 더 따르니까 데려오기 쉬움. 저는 물었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아니면 박 과장이 쓴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내 아이를 물건처럼 계산해요?
데려오기 쉬움이라고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아요? 남편은 그제야 발악을 했어요. 너도 애들 제대로 못 키우잖아.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고.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그래, 나 힘들었어. 아이 둘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혼자 아이 옆에서 울면서 버텼어. 힘들었어, 맞아. 그런데 그 힘든 거 다 버텨온 사람이 나고 그 옆에 없었던 사람이 당신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박 과장 남편과 함께 정리한 불륜 증거를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제출했어요. 박 과장에게도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회사 쪽에는 직접 찾아가 소리 지르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막무가내식 방식은 제 복수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법적으로, 증거로, 정석대로. 하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같은 부서에서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사라지는 걸 동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회의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 과장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제 아이를 안았어요? 피해자가 그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회사에는... 저는 말했어요. 당신 남편한테도 이미 전부 전달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긴장을 했어요. 예전처럼 저를 몰아붙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소송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영상이나 이야기 속에서 보는 것처럼 통쾌하고 빠르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법적 절차는 길고 지치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를 세웠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댔어요. 둘 사이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제가 의심이 많아 먼저 관계를 망쳤다는 주장.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숙박 예약서, 카드 내역, 사진, 그리고 박 과장 남편의 증언까지. 이것들은 거짓말로 뒤집을 수 없었거든요. 박 과장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이미 끝난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어요. 박 과장의 남편도 이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계를 받았어요. 같은 부서 내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한 징계였어요. 박 과장은 부서 이동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나갔다고 해요. 남편은 이 일이 직장 내에서도 알려지면서 스스로 버티기 어려워졌고 결국 퇴직을 했어요. 자존심 하나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책임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잃고 가정을 잃고 아이들한테도 멀어졌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왔어요. 판사님이 기록을 보시고 실질적인 양육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하셨어요. 병원 기록, 등원 기록, 면담 기록, 전부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빠 이름은 없었어요.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됐지만 아이들은 제 곁에 남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게 확정되는 순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무서웠던 게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아이들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그 감각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면접 교섭을 자주 신청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갈수록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밤에 열이 날 때 안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장가를 불러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나중에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아이들 밥 챙기고, 등원시키고, 재우고, 그 루틴이 저를 잡아줬어요. 쓰러지려 해도 쓰러질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게 해줬거든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에 눈물이 났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두 사람분 고기를 사다가 한 사람분으로 다시 내려놓는데 그 동작 하나가 너무 서러웠어요. 아, 나 이렇게 혼자구나. 근데 괜찮아. 이제는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아빠를 찾기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지 않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아빠 욕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는 따로 살아 라고만 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굳이 심어주지 않아도 첫째는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 속에 엄마, 동생, 그리고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옆에 꽃도 그려놨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려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라고 알려주셨을 때 저는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셋이어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또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하도 권해서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끝내려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벼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맛있죠? 그런 말만 했어요. 그게 편했어요. 캐묻지도 않는다는 게 두 번, 세 번 보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이들을 소개한다는 게 그냥 밥 먹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세계 전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그 말을 해줬다는 게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처음 아이들과 함께 만난 날, 그 사람은 아이들한테 어른인 척 내려보지도 않았어요. 첫째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서 무슨 음식 좋아해? 하고 물었어요. 첫째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원래 낯선 어른한테 잘 안 다가가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둘째는 아이답게 금방 웃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첫째가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봤거든요. 그 아이가 좋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저 혼자의 결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했고, 아이들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억지로 아빠라고 부르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좋은 어른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과하게 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가끔 숙제 봐주고 그 소소한 시간들이 쌓였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지수 씨랑 아이들이랑 그냥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거창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을 먹다가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그 말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작게 식을 올렸어요.
아이들이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첫째는 수줍어 했고, 둘째는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녔어요. 사진을 찍는데 둘째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기면서 엄마 예쁘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지금 우리 집은 시끄러워요. 첫째는 요즘 태권도에 빠져 있어서 저녁마다 밥 먹고 도장 가야 한다고 난리예요. 둘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집안 어딘가에는 항상 크레파스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새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가방도 못 내려놓고 둘째한테 붙들려서 그림 구경을 해줘야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괜히 주방에서 혼자 웃어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게, 그 시간을 다시 꺼낸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냥 묻어두고 싶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혼자 새벽에 울면서 어쩌면 좋지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라는 말을 해줬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그래서 꺼냈어요. 제 이야기가 완벽한 답이 될 순 없어요. 저도 많이 틀렸고 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곁에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새벽을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제일 어두운 그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과 끝나는 건 달라요. 저는 무너졌고 일어났고 다시 사랑했어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로 다시 살아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혼자 새벽을 버텨본 분들, 아이들 때문에 울음을 삼키신 분들, 다시 일어서는 길을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돼요.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채널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잘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